한 여자의 안타까운 사랑, 그리고 한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한 여자의 안타까운 사랑. 저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를 한때는 사랑했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러나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아였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없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는 정말 삶의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저는 그를 너무 좋아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인가 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그를 위해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니까요. 그를 그렇게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힘들게 일해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했던 저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롭게 자라온 나에겐 정말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세상을 봤을 땐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23살이 되는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깨어나서 제일 먼저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해주더군요. 그는 저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도저히 그대로 납득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절 배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죽지도 않은 저를 그렇게 빨리 버릴 수 있는가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저히 이 배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7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상했으며 고아인 저를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1년은 넘게 저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자라면 전 평생을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 행복하답니다. 물론 첫사랑의 배신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말고 또 다른 사랑을 얻었으니까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게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한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운 착한 영혼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전 무엇이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서 항상 외로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자리에 제 더 큰 사랑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이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하며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가며 살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25살이 되던 해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소중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불행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의 두 눈을 그녀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채로 수술을 받았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 얼굴도 그녀의 모습도. 그래서 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난다면 이런 저를 보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녀의 불행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듯이 우린 서로 사랑했으니까요.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하기로 사람들께 다짐을 받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영원히 그녀 곁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고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살고 평생을 바치며 만일 그 목적 추구에 있어 희생을 치를 것을 요구받게 된다면 스스로를 기꺼이 희생시킬 만한 목적이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토임비. 엄마의 소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6학년생들의 어머니와 함께 달리기입니다. 선수들은 어머니와 함께 출발선에 서주시고 출발 후에는 저 앞 반환점에 놓인 쪽지에 적힌 지시대로 하여 주십시오. 붉게 상기된 엄마의 얼굴이 잘 익은 봉씨 같았다. 나는 손에 힘을 주며 씩 웃어 보였다. 선생님의 손이 높이 올랐다. 침을 꿀꺽 삼켰다. 탕!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며 힘껏 앞으로 내달렸다.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반환점까지는 우리가 1등이다 싶었다. 나는 야구선수가 멋지게 도루를 하는 모습으로 미끄러지며 한 손으로 운동장 바닥에 있는 쪽지를 펴들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엄마가 학생 업고 달리기. 순간 쪽지를 본 엄마가 당황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눈짓이었다. 나는 재빨리 엄마 앞에 등을 돌리며 앉았다. 엄마, 내가 엄마 업을게. 빨리. 호준아, 엄마 빨리. 엄마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내 등에 몸을 기댔다. 나는 두 손으로 힘껏 엄마를 추스려 업은 다음 앞으로 내달렸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등으로 느껴지는 엄마의 뺨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각자의 쪽지에 따라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뒤로 달리는 아이, 객석에서 앉아있던 할머니 손을 이끄는 아이,
미처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주저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치고 우리는 맨 앞으로 달려나갔다. 누군가 관중석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져 왔다. 야, 꼽추다, 꼽추. 그랬다. 엄마는 곱사등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나를 업을 수가 없었던 거다. 골연화증으로 등뼈가 기형적으로 휘는, 그러나 그런 의학적인 설명도 필요 없이 한마디로 쉽게 이해가 되는 말 그대로의 곱사등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를 꼽추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다. 병신이라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남들에게 보기 흉하다는, 그래서 내가 창피라도 당할까봐 하루 종일 늘 방 안에서 바느질감을 만지며 나를 기다리는 게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다. 게다가 엄마는 날 낳아준 엄마가 아니었다. 당신 몸도 불편하면서 집 앞에 버려진 고아인 나를 친자식처럼 입히고 먹여준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엄마를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 학교 운동장에 같이 오자고 죽기 살기로 때를 썼던 것은 자연스레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은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보은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그 무언가를 닦아내고 눈앞에 선생님이 와 계셨다. 나는 가쁜 숨을 고르며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내 머리를 쓰다듬는 선생님의 눈가에 물기가 반짝거렸다. 선생님, 우리 엄마예요. 엄마는 내 등에 엎인 채로 선생님께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우리는 결국 1등을 했고 그 어느 팀보다 우렁찬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부상으로 받은 공책 3권과 팔뚝에 찍힌 1등 도장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운동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었다. 호준아, 널 한 번만 업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날 이후 시간은 흘러갔다. 엄마를 아무리 이해하려 했다 하더라도 자연스레 찾아오는 사춘기의 반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이후에는 나도 적잖이 엄마의 속을 썩혔다. 이제야 겨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엄마를 제대로 모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간 직장 때문에 객지 생활을 하느라 바쁜 일과를 핑계로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는데, 사무실 동료들과 늦은 술자리를 하는 중에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과 지금 업무 중이니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서둘러 끊으려는데 엄마가 주저했다. 엄마가 말했다. 아들, 5분만 이야기할 수 없겠니?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했다. 그러나 그런 엄마의 바람에도 나는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그렇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추워다 기른 아들의 겨울을 걱정하며 어두운 눈으로 며칠을 걸려 짠 털 스웨터 한 장을 달랑 유품으로 남기고 엄마는 그렇게 가셨다. 꼭 한 번만 날 업어봤으면 좋겠다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선천성 구루병 환자의 수명은
남보다는 짧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의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통화, 내 술자리와 바꿔버린 엄마의 한마디는 나를 더욱 후회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으셨던 말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난 엄마를 그렇게 보내버릴 수는 없었다. 때를 즈음에 내린 비로 산 중턱은 제법 추웠다. 아직 풀이 자라지 않아 때를 옮겨 심은 사이로 붉은 흙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였다. 엄마의 휘어진 등처럼 둥그런 봉분의 흙을 다독거리며 나는 천천히 그 흙 위에 몸을 엎드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 나 왔어. 춥지 않아? 비가 와서 그래. 내가 돈 더 벌어서 따뜻한 데로 옮겨줄게. 엄마 기억나? 엄마 소원. 나 업어보는 거랬지? 나 지금 이렇게 엄마 등에 엎였어. 무겁지? 이제서야 엄마 소원 이뤄주게 됐네. 엄마 기분 좋아? 엄마 소원 이뤄서 기쁘지? 엄마 사랑해. 한쪽 눈이 없는 엄마.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믿고 쪽팔렸다.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 그냥 나물이나 약초나 여러 가지를 닥치는 대로 계속 파신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하다.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우리 학교로 왔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어나왔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 말했다. 너네 엄마는 한쪽 눈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나는 그런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쪽팔려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미안하단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속은 시원했다. 엄마도 나를 혼내지 않아서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울고 있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근데 한쪽 눈만으로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나는 커서 성공했다. 이렇게 가난한 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나는 서울에 올라와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내 집이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나는 나, 부인, 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우리 집에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누구야? 이런.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쳤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우리 아이 울리냐고 소리를 쳤다. 당장 꺼져!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겠다.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느 날 반창회 때문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반창회가 끝나고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그러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 안 갈게. 근데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반창회 때문에 내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어렸을 때 너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너가 너무 기특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구나. 너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낸 건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고맙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눈물이 났다. 엄마,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고 말도 못 해드리고 좋은 것 못 먹여드리고 입혀드리지도 못한 채 죄송합니다. 엄마가 눈병신이 아닌 제가 눈이 이제야 안 이 못난 놈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일깨운 믿음. 박광수. 어린 시절 나는 집안 물건을 훔쳐내다 파는 못된 도벽이 있었다. 사형제 중 막내였던 나의 범죄는 대부분 발각되었다. 매번 부모님과 형들에게 혼났지만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초등학생 때 시작하여 고등학교 1학년 여름까지 내 도벽은 이어졌으나 다행히 그해 여름 어떤 일을 계기로 씻은 듯 고쳤다. 당시 우리 가족은 2층 주택에 살았다. 무던히 덥던 어느 날 2층 방에서 잠깐 잠들었다. 잠시 후 깬 나는 1층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둘째 형과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다툼의 이유는 나였다.
형이 애지중지하던 카메라가 사라졌는데 어머니는 범인이 나라고 단정했다. 어머니의 직감대로 나는 일주일 전쯤 형의 카메라를 청계천 장무라비한테 팔아버린 터였다. 놀라운 건 형의 반응이었다. 형은 어머니를 나무라고 있었다. 형이 말했다. 엄마, 물건만 없어지면 다그치니까 막내가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저도 더 찾아볼 테니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믿어주자고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차마 1층으로 가지 못하고 다락방에서 다음 날까지 숨어 있었다. 거기서 나는 혼자 많이 울었다. 날 끝까지 믿어준 형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의 눈물이었을 거다. 이튿날 형의 카메라를 팔았다고 어머니에게 고백했는지 아니면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댔는지는 아직까지 기억이 불투명하다. 분명한 건 그날 이후 내 도벽을 고쳤단 것이다. 누군가가 날 믿어주려 하는데 그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이유였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 소망이 있는 곳엔 믿음이 탄생한다. 소망이란 어둠 속에 두 손을 믿음으로 모으는 것이다. 오늘은 박광수님, 위즈덤 하우스 대표, 나를 일깨운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자. 사람들은 무수한 인연을 맺고 산다. 그 인연 속에 고운 사랑도 엮어가지만 그 인연 속에 미움도 엮어지는 게 있다. 고운 사람이 있는 반면 미운 사람도 있고 반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고운 인연도 있지만 피하고 싶은 악연도 있다. 우린 사람을 만날 때 반가운 사람일 때는 행복함이 충족해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그다지 반갑지 않아 무료함이 몰려온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다. 과연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있는가? 과연 나는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었는가? 한번 만나면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한번 만나고 난 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솔하고 정겨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나는 분명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한번 만나고 나서 좋은 감정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불행에 속할 것이다. 언제든 만나도 반가운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언제든 만나고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자. 오늘은 좋은 글 중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기도. 전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온지라 아침부터 나는 졸리고 짜증이 났다.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을 때 그날따라 사람들은 그리도 많은지 손잡이를 잡고 서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혼잡함에 익숙하게 되자 드디어 환승역에 다다랐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다. 운 좋게 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졸음 때문에 고개는 자꾸 바닥을 향했다. 얼마 후면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생리적 현상으로 입가에 물기를 묻히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졸음을 참을까도 했지만 어느새 나는 모든 의지를 저버리고 있었다. 자리에 꾸벅꾸벅 조는 채로 새 정거장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 어찌나 큰 목소리였던지 내 잠을 단숨에 빼앗아간 아저씨의 외침. 아저씨가 말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수를 며칠 동안 못했는지 단정치 못한 외양이 어느 아저씨가 통로 중앙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분 때문에 나같이 잠에서 깨어난 짜증난 승객들의 얼굴이 보였다. 또한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 등 각색의 시선이 모아졌다. 아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제겐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까지 말하자 승객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돈이 아쉬웠으면 딸까지 팔며 저럴까 하는 표정이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잠을 청했고 대부분의 승객들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저씨가 말했다.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선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지하철에 타 계신 여러분들도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송이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게 아닌가. 그때 나는 보았다. 한 분, 두 분 조용히 눈을 감는 승객들을. 빨간 벙어리 장갑. 엄마, 나도 장갑 하나 사줘. 응? 나는 단칸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써 1시간이 넘도록 엄마를 조르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엄마는 눈길 한 번 안 준 채 부지런히 구슬들을 실을 꿰고 있었다. 급기야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마구 짓거렸다. 딴 애들은 토끼털 장갑도 있고 눈 올 때 신는 장화도 있는데 난 장갑이 없어서 눈싸움도 못한단 말이야. 애들이 나보고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구슬이나 꿰래.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다. 엄마의 재빠르던 손놀림이 갑자기 멈춰졌다. 오서봐, 누가 그랬어? 누가 너더러 구슬이나 꿰랬어? 침착하면서도 노여움이 배어있는 엄마의 목소리에 주눅이 든 나는 그만 생각에도 없는 말을 계속 내뱉었다. 애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연탄 배달을 하도 많이 해서 내 얼굴이 까만 거래. 나는 미닫이 문을 꽝 닫고 나와 눈 쌓인 골목길을 외투도 없이 걸으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사실 그런 놀림을 받은 적도 없었고 힘들게 밤낮 일하시는 엄마를 슬프게 할 생각도 없었다. 단지 오늘 점심시간에 눈싸움을 하다가 장갑이 없어서 손이 조금 시려웠을 뿐이었다. 나 말고도 장갑 없이 눈싸움한 아이들은 몇 더 있었다.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하면 까지 별거 아닌데 그런데 괜히 엄마를 속상하게 만든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온몸에 기운이 쭉 빠졌다. 그날 저녁 엄마는 아무 말도 없었고 나 역시 그랬다. 중학교 다니는 형만 겨울방학에 들떠 혼자 떠들어댔다. 나는 낮에 엄마를 속상하게 한 것을 용서받고 싶었지만 저녁상 물리고 자꾸만 졸음이 몰려와 아랫목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그날 밤 엄마는 내 머리맡에서 밤새 구슬을 꿰는 것 같았다. 어서 봐, 이거 끼고 학교 가거라. 다음날 아침 미적미적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나에게 엄마는 빨간색 벙어리 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었다. 엄마! 장갑의 손등엔 하얀 털실로 작은 꽃 모양까지 수놓아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장갑을 받아들고 학교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학교를 다 마친 뒤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며 언덕을 오르는데 저만치서 연탄을 나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너무나 반가워 엄마에게 달려가 빨간 벙어리 장갑을 낀 손으로 엄마의 목에 매달렸다. 집에 가서 아랫목에 있는 밥 꺼내 먹거라. 그러면서 내 얼굴을 만져주는 엄마의 차가운 손. 다시 손에 끼우시던 엄마의 장갑을 보는 순간 나는 흠칫 놀랐다. 그 추운 겨울에 차디찬 연탄을 나르시면서 엄마는 낡아 빠진 여기저기 구멍이 난 얇은 고무장갑 하나를 끼고 계셨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철이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겨울이면 연탄 공장에서 성탄절 선물로 고무장갑 안에 끼라고 배급해주는 붉은 털장갑을 풀어 밤새 내 벙어리 장갑을 짜주셨다는 것을, 실이 얇아 이중으로 짜야 했기에 하룻밤 꼬박 세워야만 했다는 것을. 나는 손이 커져 손가락이 장갑 안에서 펴지지 않을 때까지 겨울마다 그 장갑을 끼고 또 끼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나는 내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다시 겨울이 오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서 사왔는지 뭉실뭉실한 털실 새 뭉치를 바구니에 담으며 아내가 넌지시 내게 말했다. 여보, 올 겨울에는 어머님께 따뜻한 털 스웨터 한 벌 짜 드리려고요. 청춘은 사라지고 사랑은 시들고 우정의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남모르는 깊은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오래 산다. O.W. 홈스.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만큼 맑고 깨끗한 것은 없으며 많은 자식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만큼 경애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없다. 괴테. 나에게 하는 칭찬.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모두 다 내려놓으세요. 전부 다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우리가 아픈 것이 많은 것은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세요. 그럴 땐 자신에게 칭찬의 한마디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참 잘 왔구나. 고생했네. 힘들었지?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칭찬의 한마디를 보내보세요. 이만하면 열심히 안 살았나? 그래, 참 잘하고 있다. 소소한 한마디가 그 어떤 힘보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Goodbye, my love. 장애인 특혜 군대 면제. 1990년 징병 검사장을 빠져나오며 국가에서는 다시금 나에게 장애인이란 딱지를 붙였다. 그날따라 여의도에는 억수같이 소나기가 퍼부었다.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비를 피해 버스터미널로 뛰었다. 축축하게 내 머리를 타고 내려오는 빗물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퍼붓는 소나기를 피해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옴을 의식한 난 주머니 깊은 곳에서 담뱃갑을 꺼내 들었다. 다행히도 겁만 젖어 담배 몇 가치는 훌륭할 정도로 멀쩡했다. 담배를 꺼내 물자 사람들의 시선은 알게 모르게 혐오스럽게 뒤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난 재빨리 오른손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라이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넣었기 때문에 라이터를 빼기 위해
왼손으로 오른손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모습까지 보여 기분이 불쾌했다. 왼손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아들였다. 병신 남편이래요. 성만이하고 미애는 부부래요. 눈만 감으면 어릴 적 그 고통 속의 일들이 생각난다. 그렇다. 난 인정하기 싫지만 난 장애인이다. 손가락 병신. 다들 멀쩡한 손가락이 왜 나만 이렇게 생겼는지. 내 오른손의 손가락은 단 3개뿐이다. 절단된 적도 없고 다친 적도 없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내 오른손 엄지와 검지, 그리고 한 덩어리로 뭉친 볼품없이 징그럽기만 한 3번째 손가락. 어릴 적부터 난 이 손가락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아야 했다. 그 이유인가 난 상당히 내성적이고 이기적이 되어버렸다. 언제나 이 징그러운 손가락을 감추기 위해 호주머니 속에 잘 넣어 누가 보이지 않게 했고, 당연히 난 왼손잡이가 되어야 했다. 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었고 난 성격 장애자가 아닌 이상 보통 학교에 보내줘야 했다. 그리고 내가 살던 곳에는 장애인 학교가 없었다. 그곳에서 난 지옥 같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잊을 수 없는 초등학교 5학년. 내가 처음 친구를 사귀게 된 그때. 난 학교에서 언제나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옆에 짝꿍을 앉혔다간 부모님들의 항의로 학교가 발칵 뒤집히기 때문에 언제나 마련된 나의 자리는 청소함 옆 맨 뒤. 아이들 무리와 한참을 떨어진 청소함의 옆. 거기가 나의 책상이 있는 내 자리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옆에 걸상이 하나 더 놓여졌다. 그 자리의 주인공이었던 정미애라는 아이. 5학년 1학기 초에 그 애는 전학을 왔다. 선생님이 처음 전학 온 아이를 내 옆에 앉히는 게 어린 나로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갔다. 나 자신도 인정하기 싫지만 애들이 싫어한다는 것쯤을 느낄 수 있었으니 곧 내 옆에 이 아이도 내 오른손을 보고 놀래 날 피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더더욱 오른손을 주머니 속에 감추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나의 빗나간 생각이란 걸 느끼게 되었다. 한동안 그 아이는 정말 말이 없었다. 그냥 나의 어리벙한 표정을 보고 배시시 웃기만 했다. 정말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고 너무나 순진하고 청순할 정도로 깨끗한 모습을 풍겼다. 처음에는 몇 마디 걸어볼까 했지만 나 때문에 이 아이도 놀림을 받을 것 같아 그냥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몇십 분 동안 고민하다가 처음 그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너 어디 살아? 첫 마디 치고는 너무 볼품없지만 긴장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
이 말 하나 튀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그 애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웃음. 글로 표현하자면 이빨을 다 드러내고 배시시 웃어댔다. 그 웃음을 뭐 때문에 그렇게 아주 어린 아이처럼 웃는지, 처음으로 가져보는 짝꿍이라 그런지 매일 긴장된 기분이었고 알 수 없는 야릇한 감정까지 생겼다.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책을 정리하다 꺼낸 나의 오른손에 그의 시선이 닿았다. 뜨끔한 마음으로 손을 책상 밑으로 숨기고 사색이 된 얼굴로 그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아이는 정말 알 수 없는 배시시한 웃음을 지으며 날 바라보았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천사 같았다. 정말 말이 없던 그 아이. 하지만 나의 황홀한 착각마저도 끝나게 되었다. 그 아이는 약간은 짐작은 했지만 빗나가길 바라며 기도했던 나의 바람이 꺾어지고 말았다. 그 아이는 농아였다. 내 짝꿍은 벙어리 말을 못한다는 소리다. 그 담임이란 작자가 내 옆에 앉게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다. 그 후 아이들은 더욱 철저하게 나를 놀려댔다. 예전보다 더 심하게 나를 괴롭혔다. 그리하여 난 병신 남편이 됐고 그 아이는 병신 부인이 되었다. 내 주위로 빙둘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빙빙 돌아가며 노래처럼 흥얼거리며 나를 병신 남편이라고 놀려댔다. 쭈그려 앉아 오른손을 주머니 속에 안 보이도록 감추고 겨우 나온 왼손으로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학교 생활을 지내야 했다. 그 아이의 차림을 봐서 꽤 부잣집 딸 같았지만 그 아이의 그 이쁘고 깨끗해 보이던 옷들도 학교가 파할 때쯤이면 걸레짝처럼 더럽게 진흙 얼굴이 져서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곤 했다. 아이들이 미애를 놀려대면 그 애는 뭐가 좋은지 그냥 배시시 웃기만 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배시시 웃는 것뿐이었다. 배시시 웃는 그 애한테 아이들은 흙을 뭉쳐 던지고 돌을 던지곤 했지만 그 애가 하는 것이라고는 배시시 웃을 뿐 화를 내거나 우는 적이 없었다. 반 아이들이 우리들의 몸에 손이라도 스치기만 하면 벌레 만지듯 놀란 듯 인상을 찡그리고 심한 아이들은 손까지 씻곤 했다. 우리는 그렇게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차라리 우리를 외면하는 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됐다. 한바탕 놀림이라도 받고 나면 며칠 동안 계속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그날도 한바탕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던 미애가 그냥 배시시 웃어버리자 아이들은 재미없는 듯 그만두었다. 난 미애가 그렇게 배시시 웃는 게 정말 싫었다. 왜 화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저렇게 배시시 웃을까? 학교가 파하고 난 미애를 따라가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다. 그동안 지켜본 미애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커졌다.
넌 정말 바보야. 분노에 찬 나의 목소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에게 덤벼봤다. 그때 처음 그 아이는 배시시 웃지 않았다. 찡그린 눈으로 답답한 표정보다는 멍청하다는 듯 날 내려다보는 눈빛으로 책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조용히 연습장을 꺼내어 한자 한자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미애가 써내려간 글귀는 내가 정말 바보인 줄 아니? 저런 멍청이들이 놀린다고 울게? 정말 바보는 너야. 넌 맨날 울기만 하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난 미애의 연습장을 발로 걷어차고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분에 찬 미애의 눈을 처음으로 봤다. 미애가 처음으로 나에게 한 그 글귀. 아니 그 말, 그건 사실이었다. 난 바보였다. 다음날 팅팅 부은 눈으로 학교에 왔다. 밤새도록 울다 잠이 들었다. 미애가 한 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왔다. 그 어떤 놀림보다도 날 피할 줄 알았던 미애는 다시 그 이상야릇한 배시시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짓궂은 아이들이 점심시간 때 미애를 놀리기 시작했다. 자기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더럽다며. 그때도 배시시 웃는 미애의 얼굴, 내 머릿속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었다. 야, 이 새끼들아! 미애를 놀리던 아이들에게 내 몸을 날렸다. 어지러운 기분 속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양호실이었다. 몸이 허약해서 흠씬 두들겨 맞은 난 금방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다. 나중에 교실에 올라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가 가장 큰 놈의 쌍코피를 터뜨렸다는 거였다. 미애는 계속 날 보며 배시시 웃고만 있었다. 그 코피를 터뜨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난 내 얼굴에 멍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를 놀리는 아이들에게는 난 무조건 몸을 날렸다. 지던 이기던 내가 망가지던 말던 6학년으로 올라갈 때쯤에는 미애와 나를 대놓고 놀리는 애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나랑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겐 너무나 불쾌한 일이라 놀리는 걸 꺼려했다. 그때부터 나와 미애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는 언제나 청평댐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그냥 얼굴만 쳐다보며 둘 다 바보처럼 배시시 웃던 기억이 난다. 그 파란 하늘과 초록빛 강, 나의 추억 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그 언덕, 해가 질 때면 장밋빛으로 변하는 언덕. 미애는 정말 이제 나의 짝꿍이 되었고 배시시 웃는 미애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다. 언제나 같이 다니던 단짝 친구 미애가 6학년 때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 미애가 떠나기 전 준 가죽 목걸이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떠나기 전 전날 밤이 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난다. 미애가 떠난 곳은 미국이었다. 미애가 떠났어도 난 미애의 소식을 계속 들을 수가 있었다. 내 짝꿍의 편지. 미애의 커가는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겨왔고 미애는 해가 갈수록
아름다워졌다.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왔고 깊고 쌍꺼풀 졌던 눈도 이제 성숙해가며 더욱 까만 눈동자가 반짝거리는 듯했다. 한 달에 수십 통씩 오던 편지들, 내가 고2 때까지 미애에게 받은 편지만 1000통이 넘어갔다. 내 평생 단 한 번이었던 내 짝꿍 미애. 고2 여름을 넘길 때쯤에 미애는 불현듯 컴퓨터를 배웠다며 컴퓨터 프린터물로 편지를 찍어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도 잠시. 몇 통 오다가 나의 유일한 낙이었던 미애의 편지마저 두절되었다.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미애의 편지는 오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온 편지는 단 몇 마디 뿐이었다. 미안해 성만아, 편지 자주 못해서. 앞으로 계속 뜸할 것 같아.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미애가 집필한 마지막 편지. 그 후 1년간 미애의 편지는 받지 못했다. 이젠 나를 잊은 줄 알고 얼마간 슬퍼하다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마음먹고 미애에게 편지 쓰는 것도 나는 단념해야 했다. 나는 K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다. 바쁜 대학 생활이 나에게서 더욱더 미애를 빼앗아갔다. 봄이 끝나갈 무렵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미애의 아버지였다. 내일 미애와 한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 기뻐 날뛰었다. 몇 년 만에 보는 미애. 그동안 변해 있을 미애의 모습. 모든 게 다시 날 두근거리는 야릇한 감정에 몰아넣었다. 난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새벽녘에 일어나 옷단장을 하고 바르지 않던 무스도 머리에 흠뻑 발라 나름대로 멋을 내어 넘겼다. 공항으로 가는 내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였다. 사진 속에서 본 미애의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보려니 너무나 두근거렸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쯤 약속 장소에는 검은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엄중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다. 육감적으로 미애의 아버지임을 눈치채고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앞에 서서 인사를 하자 미애의 아버지는 오른손 대신 왼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한쪽 가슴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징그러운 손을 안 보여도 될 테니. 미애의 아버지는 참 다정한 분이셨다. 하지만 같이 온다는 미애는 보이지 않았다. 미애 얘기를 꺼내자 미애 아버지는 미애를 만나게 해준다며 검정색 고급 승용차 안으로 나를 불렀다. 그곳 뒷자리에 앉아있는 미애. 믿기지가 않았다. 그곳에는 검정색 보자기에 흰 리본이 묶여있는 네모난 사각 나무 상자. 선명하고 날카롭게 새겨져 있는 그 너무나 그리운 이름 정미애.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다. 상황을 눈치챘을 때는 난 미애 아버지와 시내를 떠나 교회로 향하고 있었다. 미애 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눈과 사색이 든 얼굴로 조용히 내게 미애의 과거에 대해 말을 꺼냈다. 미애는 나처럼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었다. 미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괴질에 걸려 열병을 앓고 난 다음 실어증에 걸려 말을 잃었다고
그 말이 내 귀를 심하게 자극했다. 그 어릴 적 미애가 나에게 한 말, 그 말, 정말 바보는 너야. 난 그것도 모르고 그때 내 눈시울이 불거움을 느꼈다. 미애의 아버지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미애가 미국으로 간 건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뇌종양, 실어증에서 돌아오지 않는 말을 되찾아준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초기였지만 미리 발견된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였다. 하지만 수술이 늦어지자 갑자기 악성으로 변한 뇌종양은 몇 번의 수술 끝에 끝내 미애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컴퓨터 프린터로 찍어보낸 건 미애가 수술을 받을 때 미애의 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는 미애가 죽기 한 달 전에 쓴 것이라고 했다. 미애는 마지막 수술 후 1년 동안 뇌사 상태였다가 며칠 전 안락사 시켰다고. 여기까지 말하고 미애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미애 아버지는 미애의 편지를 나에게 건넸다. 미애가 뇌사 상태가 되기 전날 쓴 거라고 하면서 꼭 전해주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전해준다고 하면서 미애의 손으로 쓴 마지막 편지, 무척 바래진 그 편지. 성만에게, 성만아, 미안해. 거짓말해서.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는 거 거짓말이야. 너를 단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쉽지 않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난 이제 산소 마스크 없이는 단 1분도 생명을 연장 못하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너가 무척이나 슬퍼할 것 같아서 말이야. 성만이는 날 짝사랑하잖아. 그렇지? 너가 말 안 해도 난 다 알아. 기억하니? 우리 어릴 적. 넌 나의 기사였지. 멋진 흑기사는 못 되었어도 그래도 넌 누구 못지않는 훌륭한 나의 기사님이었어. 그리고 너가 없는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구나. 나 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 편지 이후에 다시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지가 모르겠다. 나를 구해줘, 성만아. 농담이야. 어제 나 수술했어. 마지막 수술이라는데 잘 모르겠어. 이 수술에 내 모든 게 달려있대. 이제 나 한국에 돌아갈 수 있어. 근데 나 너무 무서워. 이거 정말 만약이다. 정말 만약이야. 이런 말 한다고 너무 화내지 마. 나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널 생각하면서 눈을 감을 거야. 넌 나의 기사님이었으니까. 이 고통과 무서움에서 날 지켜줄 거라 믿어. 그리고 난 너와 같이 했던 그곳, 해가 질 때면 장밋빛으로 물들던 그 언덕에서 영원히 그곳을 지키고 싶어. 난 이만 피곤해서 줄일게. 넌 아직도 나의 기사님이지? 마지막으로 너에게만 해주려고 아껴둔 말인데 정말 너에게만 해주려고 아낀 말이야. 성만아, 널 사랑해. 너의 공주님 미애로부터. 미애와 나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 느티나무 언덕, 그 아래 청평댐에 흰 눈이 내렸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담배가 다 타들어 갈 때쯤 쏟아지는 빛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난 오른손을 주머니 속에 꺼내어 당당히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날 바라보는 미애에게 바보가 되기 싫어서.